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과 그 한미의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을 해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거론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은 물론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주문하는 반에 남북은 대결 모드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 파기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 공약은 선거 캠페인용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또 이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도 했네요. 그리고 안철수 전 원장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요. 안철수 전 원장 측 인사가 안철수 전 원장이 귀국해서 출마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탈남은 오늘의 메인 테마로 다른 걸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전해드리죠.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오늘 탈탈 인터뷰의 주제는 전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 민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서민 가게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배를 채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세간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민자 발전 회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민자 발전사들 모두가 재벌 계열사입니다. 이런 재벌 계열 민자 발전사들이 영업이익이 어떤 곳은 최대 6배까지 신장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를 같이 털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이신데 이분은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기 민영화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맞는 규정이죠? 예, 적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요. 지금 예, 물 민영화 이야기, 지금 수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KTX 민영화 이런 게 좀 많이 여론화가 됐는데 예. 유독 이 분야는 좀 지금 많이 묻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민자 발전 회사 제가 SK에 SKENS가 있고 예. 그다음에 GSEPS가 있고 예. 포스코 에너지가 있고 예. 이게 전부 다 SK, GS, 포스코 이제 계열사들인데 이들이 지금 발전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좀 떼돈을 벌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근데 영업이익률이 몇 년 사이 6배까지 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최근에 독특한 양상이기도 하고요. 네. 전력 산업의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나 물 민영화는 많이 알려진 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유권을 매각한다거나 아웃소싱한다거나 이제 이런 구조여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SK나 GS나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민간 업체로 참여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중후반이에요. 이미. 그렇죠. 96년에 당시 김영삼 정부 때 그 전력 산업을 외자 유치한다고 외국에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던 게 굉장히 미국의 트랙터벨이나 뭐 온갖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왔다 다 나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겠죠. 들어왔다 철수를 했군요. 많은 부분들이. 그다음 맥쿼리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 유명한 맥쿼리가. 거기도 전기도 손댔었습니까? 맥쿼리가 사실은 전기를 제일 많이 손댔습니다. 그래요? 물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이고요. 어차피 물이나 전력이나 가스, 철도까지 포함하면 망산업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네트워크 그렇죠. 망산업인데 망산업을 건드리게 되는 기업들은 같이 이제 연결해서 건드리는데요. 사실 다 들어왔다 나갔죠. 그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았죠. 민간 기업 입장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6배, 높게는 6배 제가 보기엔 이상이고요. 이 양상이 된 건 전력산업을 이제 민영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구조를 쭉 개편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력거래소라는 데서 2001년부터 거래를 해요. 그렇죠. 전기를 사는 거죠. 네, 전기를 사고 팔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거의 모르시는데 전력거래소를 이해하기 쉬운 게 금융거래소하고 똑같아요. 증권거래소. 네, 증권 똑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하루 전날 정도, 3시 정도에 이제 마감을 해서 다음 날 걸 이제 팔 걸 거래를 하는데 여기 구조가 최근 들어서 유가도 굉장히 인상되고 그렇죠. 구조 자체가 민간 기업들이 이미 진입한 민간 기업들이 향후 진입을 이제 위해서 거래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결코 전력 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그렇죠. 민영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전 체계로 있었을 땐 거래소가 필요가 없죠. 한전이 그냥 생산해서 소매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발전소도 매각을 해서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판매 부분. 그러니까 보통 망산업은 제가 전력 마니아를 망산업을 말씀드렸는데 철도 같은 경우도 레일 자체는 돈을 벌지 않죠. 여기는 유지 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수도도 관망은 그렇죠. 돈을 벌 수 없죠. 그렇죠. 가스도 마찬가지, 전력도 마찬가지고 송변정망 같은 경우는 돈을 벌지 않죠. 기본 네트워킹이니까. 근데 사실 전력산을 보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파트하고 판매하는 파트에서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발전 부분을 떼어내고 그렇죠. 근데 판매 부분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완전 민영화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한국은 한전에서 발전 부분만 6개로 쪼개놓은 데서 그쳤어요, 민영화가. 근데 이제 판매까지 만약에 분할이 됐으면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양방향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한전이 그 전에는 이제 발전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했던 모든 걸 다 했는데 거래가 필요 없죠. 그랬다가 이제 이 발전소를 그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할을 해서 남동 발전, 동서 발전. 그런데 이걸 재벌이 사들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당시에는 분할하고 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그때 재벌이 이걸 사들였다면 민영화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건 아니었는데. 이미 아작이 났겠죠, 한국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계열 발전회사는 지금 한국전력 계열사로 그냥 남아 있는데 다 100% 자회사입니다. SK나 GS, 포스코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별도로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한전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한전 계열사가 한전의 전력을 파는 가격하고 이 민자 발전사가 그 파는 가격이 다릅니까? 가격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는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긴 얘기를 드린 게 어쨌든 민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전 시절에는 거래가 필요 없는데 발전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판매 부분도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면 상호 거래를 해야죠. 양방향에서. 그래서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발전 부분만 경쟁을 하는 체제인데 지금 전력거래소의 이제 그 거래 시스템이 아까 그 증권거래랑 비슷하게 그 사는 사람과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이제 이해관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력이 보통 이제 크게 보면 뭐 수력도 있고 뭐 신재생도 있고 많지만 크게 봤을 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석탄과 LNG 이제 천연가스 세 가지 발전소가 이제 주요한 그러니까 주력인데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력의 폐기 비용이나 위험 비용까지 포괄하면 원자력은 싼 에너지가 아니지만 그걸 다 일단은 차치하고 보면 단가, 생산 단가만으로는 싸요. 그다음에 석탄이 싸겠죠. 그다음에 LNG는 비쌉니다. 석유는 더 비싼데 이제 석유 발전소는 한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신재생도 있고 수력도 있고 하지만 원자력이 한 40%, 석탄이 40%, 20%가 복합화력,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일단 발전의 특성상 한번 생산을 시작하면은 중단하기도 쉽지 않고 급하게 전기가 필요할 때 생산을 막 가동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나 정지에 10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전력 소비라는 게 지금 시간대는 전력 소비 굉장히 낮은 시간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까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죠. 늘었다가 출근하고 나서 떨어졌다가 점심시간에 늘어났다가 저녁 때 또 늘어나고.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2-3시간 피크 그렇지, 타임이고 그렇지. 다시 저녁.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솥부하라고 해요. 예. 밥할 때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전력의 하루 소비가 예. 굉장히 요동을 치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원자력 같은 경우 한 번 기동이나 이제 정지에 10시간이 걸리고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루 시간대에 전력이 요동칠 때 이걸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발전이 수력이나 복합화력 LNG 발전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른바 예비 전력이나 뭐 그렇죠. 해가지고 예비율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수급이 딸려 가지고 모자랄 때 이 민자 발전소가 전기를 파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때 가격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거죠. 아하. 왜 높게 쳐주냐면 예. 일단은 이 LNG 자체의 단가도 높지만 네. 여기가 만약 옛날에 한전 시절에 거래가 없을 땐 전혀 의미가 없이 예. 자기 소유 발전소 예. 지부죠. 옛날에는 예. 본부고 예. 여기 그 전화해서 공급해라 하면 했는데 민간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공급하란다고 바로 하지 않습니다. 오. 가격이 맞아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석탄이나 이제 원자력으로 쭉 이제 공기업 발전소들이 쭉 공급을 해요. 그러다가 2-3시에 전력이 막 수급이 이제 딸릴 때 발전소마다 여기가 발전해라 저기가 발전해라 지시를 하겠죠. 급전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일단 시작은 낮은 발전, 가격이 낮은 복합화력부터 시작을 하지만 예. 가장 수요가 높을 때는 가장 연료 단가가 높은 발전소가 마지막에 공급을 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격, 가장 높은 때 발전소 가격으로 그 전에 발전돼도 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구조가 아니면 예.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공급을 회피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한국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공급의 안정성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거래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발전기의 최종적인 공급 단가를 그 전에 싼 발전기도 다 쳐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에 공급한데도 손해볼 일은 없고 그 전에 공급을 한 발전 회사들은 6배든 10배든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럼 잘 정리를 합시다. 그럼 SK나 GS나 포스코 이 민자 발전사들은 대부분이 그 천연가스를 갖고 지금은 100% 천연가스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뭐 하루 24시간 계속 전기를 아니에요. 생산해서 계속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쫙 속칭 짱 보고 있다가 네. 전기 수급이 딸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럴 때면 전기를 공급한다. 전력거래소에. 예,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건 약간의 어폐는 있지만, 예. 아무튼, 실상 시스템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뛰는 겁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그 좋지 않으면 예. 민간에서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어차피 1년 12달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연가스 발전은 바로 가동하고 바로 끄고 이럴 수가 한 있는 거예요? 20분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석탄은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러면 왜 LNG를 하냐라고 예. 하실 수 있어요. 그 단가도 높은데 예. 석탄이나 원자력은 그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LNG나 수력이나 양수나 이런 데가 있어야 되죠. 예. 역으로 우리가 말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우리가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 여기는 수급 조절 전혀 할 수가 없는 게 예.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따뜻해야 이 친구들이 돌아가죠. 예. 아무리 그래요? 모자라도 이 친구들이 전기 그 태양이나 바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요. 전기가 남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재생가능 에너지는 그런 거고 실제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수력이나 천연가스 발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를 보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얼마인가 판매 가격을 보니까 네. 한전 계열사인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81원이었는데 SK E&S 보니까 164원이더라고요.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 그러니까 그게 평균 가격이라서 그렇죠. 예. 더 더블일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 200원대가 넘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보통 매달 이제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요. 네. S&P, 그러니까 가장 S&P라고 표현을 해요. 뭐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전력의 용어들이 그래서 그런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높은 그 가격대가 만약에 지금 그 이번 겨울에도 막 그 비상이다, 예비율이 낮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가장 비싼 발전기의 단가가 높죠. 아, 그러니까 블랙아웃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럼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뭐 그 예비 전력률이 너무 떨어진다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난리가 날 때는 이 LNG 발전소들은 민자 발전사는 웃고 있죠.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대목이네요. 그럼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렇죠. 전기 생산을 그때만 하는 그렇죠. 거네. 지금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발전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물론 최근에 전체적으로 예부율이 낮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군요. 예. 그러니까 전력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예. 민영화를 하려고 이 사단을 만들어. 그러면 정부가 한전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LNG 발전소를 세우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 왜냐하면 전기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민영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중단되거나 유보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90년대 후반이나 이때 네. 이제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쪼갰는데 매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5년까지 민영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도 발전 회사를 하나라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많이 그게 이제 한전 계열 발전회사들. 예, 지금 100% 나가고 남동 발전을 제일 먼저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동 발전 같은 거 살려고 했던 이유가 가장 용량이 컸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다가 이제 그 매각에 실패를 했는데 예. 이 구조를 민간도 이해를 해보니 예. 뭐 굳이 돈 들여서 발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 민간 시장을 개방하는데 들어오면 되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민들이 민영화를 소유권 매각이나 분할해서 쪼개서 판매하는 이걸 이해하시는데 예.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냥 민간 발전소로 진입을 하면 되고 개입을 하면 되는 양식으로 바뀐 거죠. 그 이해관계로. 일종의 전기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저야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예.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자 그럼 지금 현재 SK, GS, 포스코 세 군데가 지금 민자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96년 이후에 시장 개방, 전력 시장 개방, 민영화 사전 단계로 시장 개방을 하면서 예. 포스코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 포스코가 지금 발전소가 있는 게 인천에 예. 옛날엔 한화가 가지고 있던 데를 포스코가 인수를 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예. 그래서 포스코가 있고 SK가 있고 GS파워가 있는데요. 예.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MPC라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어요. 예. 그 네 군데가 주요 메이저, 기존의 주요 메이저인데 이들 4개 기업들이 이제 발전소를 6개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전체 포지션은 많지 않았다가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 계획이라는 게 예. 여기가 무슨 그 신라면 만들어내듯이 수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 20년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더 세운다, 더 짓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4차, 그러니까 3차에서 4차 수급 계획, 지금 이제 최근에 6차 수급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3차 내지 4차 때부터 민간 발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바뀝니다. 바뀌면서부터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민자고요. 네. 4차와 5차 기간 동안에 이제 특히 LNG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을 했고요. 예. 이번에 6차에서는 동양그룹, 삼성도 SK건설 다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그 주요 그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것이 웬만한 재벌은 그러니까 이 발전 부문에 다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웬만한 에너지 계열 혹은 건설 계열 예.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전기 수급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결국은 이 딱 쥐고 있는 건 그럼 재벌 계열 민자 발전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게요. 그럼 이런 재벌 계열 민자 발전사의 전력을 사들이는 곳이 한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전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전기를 사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전기를 올려야겠다 해서 인상을 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가계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국민들의 어떤 혈세나 부담이 고스란히 지금은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네.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계속 읍수하는 거죠. 네. 그랬죠. 근데 한전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한전의 내부적 구조를 아니까 읍수할 만하다 싶지만 이 국민들 소위 말해서 혈세로 더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해야 되거든요. 공기업이라면. 네. 근데 자꾸 정부나 한전이 부채나 적자를 이유로 사실 국민들을 속여오는 거죠. 이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꼭 그러면 재벌 계열 민자 발전사에 의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정부가 더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발전소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요.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한전의 100% 자회사인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6개 자회사요. 100% 자회사인데 그렇죠. 1개가 이제 원자력이고 예. 5개가 그 화력이에요. 그렇죠. 화력이 이제 석탄하고 예. LNG를 말하는 화력 발전소인데
뭐 재밌는 얘기 드리면 우리가 여기를 홍길동 발전소로 제가 부르는 게 남동, 동서,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불러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이거. 그게 이제 보통 국민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뭐 한국사를 딱 하면 남쪽에 남부가 있나 보다, 가운데 중부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발전소. 예를 중부 발전소인 이유는 보령 화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부예요. 뭐 그래가지고 중부 발전소가 중부에 있지 않은 뭐 이런 발전소로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한전 자회사들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공적 투자를 못한 거야. 못하거나 안 한 거죠. 왜요? 일단은 전력 그 수급 계획을 정부가 지경부가 수립을 할 때 그 공기업 자회사한테는 허용을 안 해줬어요. 민간을 끼고 오거나 민간에게만 줬어요. 지난 4년 아예 동안. 그러니까 이 공기업인 그 한전 계열 발전사가 발전소를 더 짓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쯤에 아마 가동이 될 텐데 당진하고 동해에 최초로 석탄화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큰 용량으로.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동부그린이라는 회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STX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원래 그 동서발전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동서발전한테는 그 허용을 안 해줬어요. 지경부에서. 네, 그래서 민간기업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결국은 오히려 공기업이 참 자존심도 없게 민간 발전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 버린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뺏긴 거죠. 이름만 대준 셈이네. 그렇죠. 가서 운영만 해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경부가 그걸 맡고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발전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이제 발전 회사를 쪼개놓고 공기업 경영 평가다 뭐다 하면서 사실 공기업은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전기를 보편적으로 공급했냐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평가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보통 발전소 석탄화력만 하더라도 1000메가와트 정도로 봤을 때 석탄화력이 한 2조 가량 들어요. 건설한 발. 한 5, 6년 걸리고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들겠네요. 한 5, 6년을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몇 년이 지나야만 이윤율이 떨어지잖아요. 발전회사 입장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를 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잣대로 공기업 경영평가와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공기업 입장, 자회사 입장에서도 쉽게 건설하겠다고 손을 내밀지 못하죠. 그럼 이제 당장 적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아하.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발전사가 발전소를 더 짓는 걸 막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갈수록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전력 예비율은 갈수록 더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 민자 발전사들이 아주 높은 단가로 전기를 팔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더 확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전력 시장에서 주도권은 언젠가는 민자 발전사들이 다 거머쥐게 돼 있다.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저는 거머쥐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년 정도, 2015년 정도 되면 회복이 돼요. 늘어나요. 그 이유가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을 확대를 해서 그 원자력 발전이 한번 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가동할 때까지 시점이 10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2015년, 16년이 되죠. 그때쯤 되면 설비 예비율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어떤 전력 피크를 그 담당했던 LNG 중심으로 민간 회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민간 회사들의 초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석탄화력으로 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민간 입장에서도 진출 못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민간이 전부 다 진출하는 게 석탄이고 석탄의 비중이 기존의 민간이 진출 향후 지금 그 허용을 받은 민간 석탄이 기존의 복합화력 LNG 있잖아요. 털털 다 털어도 더 많은 그 용량의 발전소들을 최근에 허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계속 지으니까.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전력량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비율이 떨어져가지고 치고 빠지기 식으로 높은 단가로 전기를 팔 수 있는 여지는 주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죠. 되니까 오히려 석탄 화력으로 해서 기본을 먹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민자 발전은 이쪽으로 돌고 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만약에 이제 원자력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을 제외한다면 지금 허용받은 수치로 보면 민간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8대3, 공기업 비중이 8, 민간이 3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거죠 이제. 8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8대 3 정도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최근 수급 그 계획으로 된 거. 예. 그러니까 용량 대비. 예. 이쪽이 8이면 이쪽이 3.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최근에 SK하고 삼성하고 동양파워가 굉장히 큰 석탄 화력을 허용을 받았어요. 그러한 논란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되고 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공기업 발전사가 전기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그 키는 민자 발전사가 쥐게 돼 버린다.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주 물론 이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는 이 단가로는 도저히 전기 공급 못 하겠다. 배짜라 해버리면 그럼요. 전력 대란이 발생하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 민영화하면서 많이 사례를 드는 게 호주나 뭐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의 진실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그 전력거래소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민영화된 그 외국 시장의 그거를 다 그 모방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설비가 낡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어떤 행보 있잖아요. 조금만 더 눈치를 보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거나 담합을 하겠죠, 회사들끼리.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력이라는 게 너무나 민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 만약에 정전이 뚝 났다 했을 때 여기서 그냥 그 회복되고 복구될 수도 있지만 이게 전국적 블랙다운까지 갈 수 있는 설비와 설비들이 너무나 많은 설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민감한 체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군데가 살짝 트립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 전국이 블랙다운 될 수도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블랙다운도 공급 지연하고 이제 이런 회피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정한 지역이 블랙다운이 되는 것이 일파만파가 돼서 15일 정전까지 갔었죠. 사실상 그 블랙다운의 진실이 민영화의 결과 민간 기업들의 가격을 둘러싼 담합과 어떤 눈치 보기. 이게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민자 발전사들끼리 또 담합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전이 버티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산업 기본료 뭐 인하해라 원가 공개하라 하는데 민간 3개사 합니까? 정부의 규제가 먹힙니까? 안 하죠. 홈플러스랑 지금 코스트코 같은데 주말 영업 벌금 내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간으로 진행이 돼서 그들끼리 담합을 한다거나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정부의 규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체도 아니고 통신이야 핸드폰 잠깐 뭐 물론 이제 그 요새 뭐 힘들겠지만 핸드폰 잠깐 다운되면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가지는 않는데 전기가 그런 식의 규제조차 되지 않아서 민간 기업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급을 좌우한다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일은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이미 더 풀어갖고 수많은 재벌이 들어왔어요. 이미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정부가 좀 더 주도하에 아직까지는 그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좀 발전 자회사들도 정신 좀 차리고 공기업에서 자기 본분을 좀 알아야죠. 한전도 좀 국민들 협박해서 요금 인상하자고 하지 말고 한전 스스로가 지금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자성하고 좀 일단은 이제 공기업들의 자기 본분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공기업 포지션이 이제 크기 때문에 아직은 여지가 있어요. 지금대로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허용받은 발전소 아직 삽 안 떴거든요. 대규모 석탄화력이나 이런 데가 삽을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좀 되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공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전력 어떤 공공성을 위한 이거를 찾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래야겠네요. 논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업 발전사들이 예를 들어서 좀 경영 혁신도 좀 하고 그래서 발전소도 좀 더 짓고 그럼요. 지어야죠 공기업이. 전기 인프라를 공기업 주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당연하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말씀 드렸던 다행히도 지금은 그 설비 공급량 예비율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화력 주도로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한 2, 3년 이후에는 전체 공급 능력은 늘어나요.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상
지금 최근에 어떤 민간 석탄까지 심지어 석탄화력까지 이제 허용을 받은 조건에서 이런 걸 좀 되돌리고 다시 공기업 체계로 가고 또 한전과 어떤 그 발전 자회사들이 분할돼서 경쟁하거나 네. 여기도 갑을 관계예요. 따지면은 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장한 건 통합적인 전력 산업 구조. 예. 를 회복한다면 예.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개편을 위해 잘못된 현재를 되돌리기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요일마다 바꿔서 전해드리는 고정 코너, 오늘은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입니다. 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오로지 인권 문제에만 천착해온 전문가이시죠. 자, 이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의 어두운 현실을 들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이제 꾸며주셔야 되는데 인권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참 누구나 뭐 동의 안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긴 하지만 그럼요. 네. 구체적인 사실 그 현장으로 가면은 아직도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특히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좀 항목별로 하나하나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좀 수준이 나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국정원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국가정보원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예. 국가정보원이 이 종북 게시물 인터넷상의 종북 게시물을 네티즌들에게 찾아라 이렇게 미션을 주고요. 네. 네티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종북 게시물이라고 한 걸 찾아서 신고를 하면 예.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뭐 일손을 좀 줄였다 이런 뭐 평가를 하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네티즌들을 국정원 청사에 모셔다가 뭐 포상도 하고요. 네. 또 그냥 포상만 하기에 못했는지 교육도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게 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좀 과격한 언사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진 변희재 씨라는 분하고요. 예. 또 탈북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를테면 뭐 박원순 서울시장 또 뭐 조국 교수 공지영 작가 예. 낸시랭이라고 예, 그 아티스트 유명한 분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매번 뭐 종북주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 천만 서울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인 박원순 시장도 종북주의자고 네. 또 뭐 렌시랭 같은 분도 종북주의자고 뭐 이런 교육들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뭐 변희재 씨는 이런 분은 이제 강사로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강사로 나가서 이제 예. 그런 교육들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탈북자 출신이란 분은 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5.18 때 광주에 간첩이 준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이 흐름들을 그냥 반영하는 건데요. 예.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뭐 뉴라이트라든지 또 뭐 일베라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사고나 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예.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의 시설, 인력,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운영에 대한 기본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정보원법이란 겁니다. 그렇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부르죠. 예. 그다음에 그 전신인 김종필 씨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예.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계승하고 있는데 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또 국정원도 뭐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숱한 인권 탄압 또 정치 개입 때문에 국민들의 큰 걱정을 끼쳤고요. 또 네. 공작 정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라는 비밀 정보 기관이 어떻게 하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정보원의 설립 목적에만 기여할 것이냐, 목적 달성 활동만 하도록 할 것이냐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는 정치 활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그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분석을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국정원에서 네. 네티즌들을 상대로 종북 게시물이 있으면 신고하라. 근데 여기서 종북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같은 건데요. 네. 뭐 국가보안법 체계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 이적 개념이 소위 그렇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넓도록 적용되고 있어서 반인권, 반민주악법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네. 종북이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따르는 세력이라는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낸시랭이라는 분이 어떻게 북한을 따랐다는 건지 박원순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주의를 통해서 북한을 따랐다는 것인지가 지적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을 따랐다는 게요. 이를테면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네. 뭐 간혹 가다가는 북한 당국의 입장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뭐 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북한 정권도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주장이 비슷한 경우에도 북한을 따랐다 이렇게 혐의를 씌우기도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종북 게시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네. 국가보안법상의 용어는 이적 표현물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적 표현물과 그런데 왜 이적 표현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종북 게시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종북 논란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나 좀 진보적이거나 네. 정치적 위협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좀 낙인 찍으려고 만들어낸 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예전에는 뭐 빨갱이라고 예, 하거나 예. 했는데 빨갱이란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네. 종북좌파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북인지 예. 정말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공작 사업을 하는 게 종북인지 네.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우연히 일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종북인지 예. 아니면 그저 자기가 싫은 사람이 종북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게시물이라는 것도 단순한 반정부라든지 이를테면 뭐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넓게 잡아서 이제 종북 게시물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받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모여서 교육을 하는 행위도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비밀정보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그래서 국가정보원장과 차장들,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을 제외하고 신원을 다 숨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옛날에 안기부 저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고 공개적인 포상을 하고 또 선물로 뭐 전교조를 음해하는 굿바이 전교조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그런 책을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인력과 예산 또 시설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일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박원순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종북주의자다, 종북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 활동이고 정치 행위예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정희 대표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쪽의 정치 세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정희 대표나 이정희 대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타격을 받으면 반사 이익을 얻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그 국가정보원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또는 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를 그것도 자기들끼리 조용히 어디 구석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니 보통 위법을 하면요 좀 이렇게 숨기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쾌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지난해 고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광준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뇌물을 받는데요.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표라는 게 이회창 씨가 예전에 대선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차떼기로 현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정한 돈은 현찰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부정한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례가 그랬다. 그럼요. 범죄를 저지를 때는 좀 염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정말로 기분 나쁘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 압니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잘 알고요. 검사들이 검찰청법이나 이런 거 잘 알아요.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국가정보원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되고 진행됐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인 법의 지배, 법에 금지된 것을 국가기관이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좀 화나고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마 분노보다는 서글픔이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종북 게시물이라고 의심되면 우리한테 신고해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국정원은 그 접수된 신고 내용에 기초해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뒷조사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건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거 아닙니까? 다 심각합니다. 그건 더 그렇죠. 더 심각하기도 하는데. 국가정보원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입장인데요. 종북 게시물들을 자기들이 이제 찾아내는 활동을 하나 봐요. 대북 심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게 이제 대선 국면에 문제가 되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로 무슨 인터넷 공간에서 이를테면 테러를 지령하거나 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실제로 법학에서는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거나 무슨 독국물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다면 저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 또 정보력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북이라는 게 개념도 모호하잖아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종북이야 하면 종북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아니면 국가정보원에서 종북 사전이라도 펴줘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북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법원에 의해서 종북이라는 게 결정난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그야말로 언론에서 쓰거나 아니면 시정 작배들이나 쓸만한 용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가정보원이 활동을 했고 또 시민들이 이 신고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사의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국가정보원이 인력을 투입하고 공을 들여서 소위 종북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면을 보든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게 한 네티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어떤 저로서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정책 의사표현의 게시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한 네티즌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이건 종북 게시물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국정원에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그 접수된 신고를 기초로 이 사람이 의심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통신 내역까지도 뒤져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고 이거는 검열 아닙니까? 19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때 국가보안법이 흔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많이 불렸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평양에 누가 가봤다는데 들었는데 평양이 지하철 있대. 이거 보안법이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청렴한 사람은 아니래.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제가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막걸리 먹다가 북한은 아스팔트길이 많대더라. 그 한마디 했다가 끌려갔다는 얘기 진짜 들었어요. 아니 그 실제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중에 60% 이상이 막걸리 보안법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국가정보는 이런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시키죠.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자기 인력을 동원해서 인터넷 공간을 흩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일반 시민들을 무슨 뭐 히틀러 유겐투도 아니고요. 동원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인터넷 공간을 흩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의 5호 감시지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 5호 담당들.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쓸 때 네. 이를테면 북핵 또 이런 굉장히 안보상 위협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런 국면에서 네. 이런 거 말고 좀 더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7.4 남북 공동선언도 했고 예. 그 이후에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북쪽 당국과 대화도 하고 합의문도 발표했는데 예.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이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죠. 또 국가 안보라는 건 정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런 주장을 하려고 키보드를 놓고 쓰려고 하면 종북이 떠오르는 거죠. 예. 이게 그 사실 정권이 원하는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네르바 사건 때 도대체 그런 법이 있고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전기통신 기본법 가지고 미네르바를 처벌했습니다. 구속해서 3개월 동안 있었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미네르바가 다 이겼어요. 이를테면 법원 판단으로 무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적용했던 법률이 잘못 적용됐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전 4승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검찰에 대해서 단연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확인한 건 저건 형식적으로는 미네르바의 승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승리다. 왜?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서 일반 네티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공포감을 줬죠. 그럼요. 글 잘못 쓰면 감옥 간다라는 그렇죠. 걸 줬어요. 그 미네르바는 또 개인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 미네르바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도 사찰을 받게 된 그 계기가 그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날랐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종익 씨나 미네르바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또 평온한 인생의 삶이 깨지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위축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하는 건 일반적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침해하는 일이고요. 제가 그러면 국정원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국정원은 간첩을 색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국정원의 인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논리를 펴면 선량한 시민을 가장하여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또한 걸러내는 것도 간첩 색출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뭐 전화든 인터넷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는요. 자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도 요새는 감청할 때 패킷 감청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키워드 감청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술에. 그래서 김정은, 김정일 뭐 이런 단어를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 있죠. 뭐 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국가정보는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만이 아니라 전화 통화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기본적인 실력으로는요.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테러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데 국가정보원이 시스템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 국민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종북 게시물을 찾아내고 또 신고하라는 건 국가정보원이 정치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는 거고요. 또 국가정보원의 이를테면 사용권자라고 할까요? 대통령에게 우리 조직도 대통령님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지 실효성이나 실제로 무슨 간첩 색출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권,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 던지기이기도 하고 우리도 놀고 있지 않다. 뭐 우리도 살아있네 이런 거. 그다음에 시민에게는 일종의 어떤 경고성 캠페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불법 활동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거는 국정원의 어떤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 활동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원세훈 국정원장이고 지금 이제 또 육참 총장 출신 남재준 씨가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 행위를 했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장이 책임질 일은 분명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또 뭐 도청 사건들도 계속 일어났고요. 또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의 역할과 위상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번에 이게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 그러니까 대선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작 사건의 어떤 주인공이죠. 이 사람의 어떤 그 사건을 일정하게 덮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역공 차원의 어떤 이벤트. 그 전에 진행됐던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활동, 그 여직원 김모 씨의 활동도 진행됐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활동도 진행했던 겁니다. 그 정확히 어느 정도 활동으로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주로 민간인들과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상을 한다, 뭐 이런 게시물들만 공지사항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간첩 신고해서 잡으면 포상금이 1억이었거든요. 그건 얼마랍니까? 아니요, 그 간첩 신고는 뭐 그 포상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간첩 신고 받아야죠. 정말 간첩이 뭐 준동하고 있거나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그거 검거해야 되고 또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간첩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경찰청 대공분실이라는 게 대공이 공산당 잡자 뭐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간 사람은 뭐 선배 행방을 묻기 위해서 박종철 열사를 끌고 갔다든지 뭐 김근태 선생 같은 분들을 끌고 갔다든지 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크게 내세우는 명목은 뭐 북한의 위협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이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유치한 일들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물론 시키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시킨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역사적 교훈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보면 아이리스나 뭐 7급 공모면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멋있게 나와요. 저 사람들만 보면 든든한데 이거 정말 왜 이런 그 든든함이 드라마에서만 멈춰야 되는가.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뛰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렇게 썩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토록 찾아보기 어려운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얘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국정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대북 심리전을 하려면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합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언론이나 또 언론의 수용자들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잖아요. 대북 심리전을 하려면 딴 데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요. 일반 뭐 유머 게시판 가가지고 무슨 대북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우리 깔보는 거네. 그럼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얼마나 바보로 보였으면 또는 우리들이 얼마나 바보로 보였으면 우리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줘서 활동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정말 주인도 못 알아보고 세상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을 하더라도 좀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공무원들이 부패할 수 있다고 봐요. 검사들 부패 많이 하죠. 부패한 검사들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김광준 검사 예를 든 것처럼 어떻게 백주 대낮에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습니까?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라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실제로 못 건드렸고요. 국가정보원도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집권 여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지형에서 검찰이 수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건드려라는 자신들의 뒷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앞뒤가 맞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하지 않고요. 대북 심리
작업의 일환이다. 회복으로 많은 거예요. 정말 불쾌한 일이고요. 이 방송 들은 청취자들도 저처럼 진짜 같이 불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권 문제는요. 예.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쁘다고 여기는 데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인권 감수성이라고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죠. 이거를 너무 당연시할 때 오히려 인권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럼요. 이건 문제예요. 예. 정말 기분 나쁜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세금을 많이 내진 않지만 저도 뭐 음주 가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내요. 그런데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납세자인 어떻게 주권자인 우리를 저렇게 깔볼 수 있는가. 내심으로 깔보더라도 말로라도 좀 근사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상도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국정원이 전화 통화를 쫙 해서 이래서 뭐 청와대, 김정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걸러냅니까? 20년도 넘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한국통신 KT죠 지금 한국통신 파업할 때 서울시나마에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40개 정도의 전화국에 그 도청 장치를 해놨어요 국가정보원에서 그거를 그 한국통신노조가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6월 6일 현충일에 한국통신노조가 농성 중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의 김영삼 정권 때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막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와 불쾌해서요. 기분 나빠서 이것들이 어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 교단이 뭐 성소 침탈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그것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벌써 95년 일이거든요. 한국통신 농성이요. 훨씬 그 이전부터 시스템이 되어 왔고요. 통신의 자유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언론도 노력해야 되고 법원도 노력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드러난 일들 보면 한겨레 최성진 기자 정수장학회 때문에 뭐 기소되고 그랬는데요. 정수장학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전에 10달 전부터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청을 다 했고요. 그게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서 한 거예요. 그럼 사건과 관련된 것만 해야죠. 예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그 지원했다 여부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전교조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요. 7년인가 그 이전 7년치 이메일을 다 뒤졌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수사받을 때 이런 겁니다. 김 선생 7년 전에 받은 이메일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어떻게 보낸 것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왜 기억 못하냐? 당신 뭐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요.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털어보는 겁니다. 털어보는 건 괜찮은데 그 피지수첩 사건 때 작가 이메일을 아예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요. 공개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사기관은 하나의 관성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은 그렇게 못된 짓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통제라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네요. 진짜 법원에서 저 통신기록 좀 해야겠습니다 하면 딱 제안해서 필요한 것만 여기까지만 해라. 그럼요. 왜 근데 그걸 안 합니까 법원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과 다른 논리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리영희 선생님 재판이나 이럴 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공소장을 토시까지 안 바꾸고 그대로 판결문으로 했다. 심지어 오자도 그대로 나오더라. 그거는 검찰이 제공한 국가기관이 제공한 논리를 그대로 빌렸으면 되잖아요. 차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을 이제 청구할 때 그거 말고 좀 재현하려면 법원이 자기 논리를 구사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우리 판사님들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요. 그래서 무죄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고 뭐 선고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무죄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판사님들이. 그래요? 그럼 떨어지죠. 인권의 최후 보루가 법원 아닙니까? 보루로 되어 있죠. 제도상.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소년등과라고 그러잖아요. 고시 시험 봐가지고 젊은 나이에 판사 되고 또 한 번도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 나온 김에 오찬 국장이 다음 주에 한번 그 사법부의 그 천박한 인권 의식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제도 뉴스 하나 나오고 판사가 또 막말한 게 또 나왔던데 보니까 뭐 마약하고 뭐 그래서 결혼했냐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또 막말도 막 나오고 하던데. 법원 한번 해보죠. 법원의 인권 의식 한번 하죠. 하죠.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물민영화나 KTX 민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또 반대 여론도 많이 조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기, 이건 우리 일상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필수 공공재인데 전기가 암암리에 야금야금 민영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 이 전기 민영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론을 조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